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어볼 자료는요. 소프트웨어 관리 분야에서는 뭐랄까 거의 필독서로 꼽히는 책이죠. 제럴드 와인버그, 제럴드 제이 웨인버그의 저서 퀄리티 소프트웨어 매니지먼트, 줄여서 보통 QSM이라고들 부릅니다. 네. 이게 시리즈가 엄청 방대하잖아요. 페이퍼백으로는 4권, 전자책으로는 무려 9권에 달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그중에서도 딱 한 챕터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4권, 2부의 4장, 엔지니어처럼 계획하기, 영어로는 Planning Like a Software Engineer, 이 부분입니다. 이 장에 던지는 질문이 아주 재밌어요. 관리자가 엔지니어처럼 생각하면 뭐가 달라질까? 이거거든요. 그렇죠. 보통 관리라고 하면 어떤 카리스마나 약간 마법 같은 능력을 떠올리기 쉬운데 와인버그는 그게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훌륭한 관리란 현실적인 트레이드 오프, 그러니까 트레이드 오프를 이해하고 의식적으로 결정하는 기술이라고요. 맞아요. 뭘 얻기 위해 뭘 포기할지 아는 것, 그게 핵심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바로 이 엔지니어링 사고방식이 어떻게 탁월한 관리로 이어지는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책 초반부터 아주 그냥 뼈를 때리는 지적이 나오잖아요. 많은 관리자들이 더 좋은 품질, 더 낮은 비용, 더 빠른 납기,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원한다는 거예요. 아, 네. 그 마법의 삼각형이죠. 근데 저자는 진짜 엔지니어는 이게 애초에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동적 모델, 다이내믹 모델즈로 사고하기 때문이라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세 개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걸 상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품질, 퀄리티, 그리고 경제성, 이코노미, 마지막으로 납기 속도, 딜리버리 스피드. 이 세 톱니바퀴가 서로 꽉 맞물려 있는 거죠. 아, 그래서 하나를 억지로 돌리면 다른 데서 문제가 생긴다, 이런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책에서는 이걸 효과 다이어그램 오브 이펙트라고 부르는데요. 서로가 서로를 안정시키는 피드백 루프에 갇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만 쏙 빼서 마법처럼 개선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아주 현실적인 진단인 거죠. 하긴 그렇네요. 스타트업이 앱 출시를 무리하게 땡기면, 그러니까 속도를 높이면 개발자들이 막 야근하고 테스트도 줄이니까 버그가 드러나고, 그렇죠. 품질이 떨어지죠. 결국 나중에 그 버그 잡느라 돈이 더 들어가니까 경제성도 나빠지고요. 다 연결되어 있네요, 정말.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장의 핵심 도구가 등장합니다. 저자가 무려 엔지니어들의 복음서라고까지 표현한 트레이드 오프 곡선, 트레이드 오프 커브입니다. 복음서라니 표현이 대단한데요. 근데 이 트레이드 오프 곡선이라는 게 청취자분들께는 좀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말로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로축은 비용이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비용이 낮아진다고 해보죠. 그리고 세로축은 품질이라서 위로 갈수록 품질이 높아집니다. 네, 머릿속에 그래프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 두 축 사이에 아래로 오목한 부드러운 곡선이 하나 그려지는 거예요. 이 곡선이 바로 현재 우리 팀이 가진 기술력으로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경계선을 뜻합니다. 최적의 경계선이요. 아, 그럼 그 선 위에 있는 점들은 전부 다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그 곡선 위의 점들은 모두 효율적인 상태인 거예요. 예를 들어 곡선 위 A라는 점은 비용을 좀 더 쓰더라도 높은 품질을 선택한 거고 B라는 점은 품질을 약간 타협하는 대신 비용을 크게 아낀 선택인 거죠. 둘 다 틀린 게 아니라 상황에 따른 최적의 선택지들이다. 네. 그래서 훌륭한 관리란 이 곡선 위에서 우리 상황에 제일 잘 맞는 지점을 딱 골라내는 능력인 셈입니다. 그럼 그 곡선 바깥쪽은요? 예를 들어서 곡선 한참 위나 아니면 한참 아래에 있는 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만약 곡선 한참 위쪽의 점을 찍는다면 그건 마법의 영역이에요. 즉,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한 목표죠. 아주 싼 값에 완벽한 품질을 내놓겠다 같은 공허한 구호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고요. 아, 반대로 곡선 한참 아래쪽에 점이 있다면 그건 비효율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 팀의 역량을 100% 못 쓰고 있다는 뜻이에요. 같은 돈으로 훨씬 더 좋은 걸 만들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되네요. 가진 조건 하에서 최대한 많은 것을 얻어내는 기술, 이게 엔지니어링이라는 책의 정의가 확 와닿습니다. 근데요, 현실은 변수가 2개 이상이잖아요. 아까 말한 납기도 있고 뭐 기능의 범위 같은 것도 있을 텐데 이건 너무 단순화된 모델 아닐까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자도 한 단계 더 나아가요. 바로 곡선군, Family of Curves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곡선군이요? 여러 개란 뜻인가? 네. 여러 개의 트레이드오프 곡선을 한 그래프에 그냥 다 그려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개발 일정이 12개월일 때의 품질 비용 곡선, 10개월일 때의 곡선, 그리고 아주 빡빡한 8개월일 때의 곡선을 한 번에 겹쳐서 그리는 거죠. 아하, 그렇게 하면 각기 다른 조건 하에서의 최적의 선택들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그렇게 그려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나요. 가령 일정을 12개월에서 10개월로 줄일 때는 품질이나 비용 희생이 별로 크지 않을 수 있어요. 네. 근데 똑같이 2개월을 줄이는데 10개월에서 8개월로 줄일 때는요. 곡선 전체가 왼쪽 아래로 그냥 확 무너지는 겁니다. 아주 약간의 품질을 얻으려고 해도 엄청난 비용을 치러야 한다는 게 눈에 보이는 거죠. 와, 이걸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게 크네요. 그냥 납기 2주 당겨주세요라고 말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겠어요. 감정 싸움 할 필요 없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논의의 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트레이드오프 사고방식이 신기술을 선택하는 문제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안정적인 기존 기술이랑 빠르지만 불안정한 신기술, 이런 거 사이에서 고민할 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논의를 한 차원 더 끌어올리는 부분입니다. 책에서는 두 기술의 트레이드오프 곡선이 서로 교차하는 상황을 아주 흥미롭게 설명해요. 교차한다고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A라는 기술은 저비용 구간에서는 효율적인데 고품질로 가기엔 한계가 있고 B라는 신기술은 저품질에선 오히려 비싸지만 돈을 쓰면 월등히 높은 품질을 낼 수 있는 거죠. 두 곡선이 X자 모양으로 교차하는 겁니다. 아, 그런 상황이면 보통 조직 안에서 싸움 나죠. 비용 아끼려면 A 써야 한다. 아니다, 미래를 보고 B로 가야 한다. 정말 흔한 풍경이잖아요. 그렇죠. 흔히 정치적인 싸움으로 번지는데 엔지니어적인 해법은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니에요. 바로 혼합 기술, 믹스 테크놀로지를 만드는 겁니다. 혼합 기술이요?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혼합 기술이라는 게 단순히 두 기술을 다 사놓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핵심은 언제 A 기술을 쓰고 또 언제 B 기술을 쓸 것인가. 여기에 대한 명확한 관리적 결정 프로세스를 설계하는 겁니다. 와, 잠깐만요. 그건 정말 생각의 전환인데요. 보통 기술이라고 하면 코드나 하드웨어 같은 걸 생각하는데 언제 어떤 도구를 쓸지 결정하는 규칙, 그러니까 관리적 결정 그 자체가 하나의 기술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 결정 프로세스야말로 두 기술의 장점만 쏙쏙 뽑아서 새로운 더 우월한 트레이드오프 곡선을 만들어내는 제3의 기술이 되는 셈이죠. 와,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웹서비스를 만들 때 사용자의 결제 정보처럼 안정성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기존의 안정적인 기술 A를 쓰고요. 실시간 채팅처럼 속도가 중요한 기능에는 새로운 고성능 기술 B를 쓰는 규칙을 만드는 거죠. 이 규칙이 바로 우리 조직만의 혼합 기술인 겁니다. 대단하네요. 관리자의 결정이 조직의 기술적 역량의 일부가 된다. 이 말이네요. 책에서는 이 모든 선택의 과정을 엔지니어링 관리 활동의 기본 그래프라는 하나의 그림으로 요약한다고 들었어요. 네, 그건 관리자를 위한 일종의 전략 지도 같은 겁니다. 그 지도는 관리자에게 4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들어요. 첫째,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현재 우리 성과가 곡선 위에 있나? 아래에 있나? 네. 둘째, 현재 기술을 최선으로 쓰고 있는가? 만약 곡선 아래에 있다면 위로 올라가기 위해 뭘 해야 하나? 셋째, 우리는 어디로 가고 싶은가? 품질 우선, 비용 우선. 마지막으로 어떤 새로운 기술이 우리를 그 목표로 데려다 줄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감점적인 논쟁을 아주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의사결정으로 바꾸는 강력한 도구죠. 알겠습니다. 이 관리적 결정이라는 개념이 조직의 여러 계층으로 확장되면 이야기가 더 복잡해질 것 같아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관리자들이 얽혀 있으니까요. 저자가 다단계 안정성, 멀티레벨 스테빌리티를 강조하던데요. 맞습니다. 사이버네틱 모델에 따르면요. 조직의 어느 한 계층에서의 통제는 그 바로 위 그리고 바로 아래 계층이 안정적일 때만 제대로 작동합니다. 위아래가 다 안정적이어야 한다고요? 네, 저는 이걸 온도 조절 장치 비유로 설명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중간 관리자는 집안 온도를 조절하는 장치와 같아요.
이게 제대로 작동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첫째, 집 전체에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하고요. 이게 상위 경영진의 안정적인 비전과 지원이죠. 아, 그리고 둘째, 보일러나 에어컨 자체가 고장나지 않고 잘 작동해야 합니다. 이건 팀원들의 기술적 역량이고요. 와, 비유가 확 와닿네요. 둘 중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중간 관리자가 아무리 온도를 정교하게 설정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군요. 상사가 갑자기 내일부터 난방비 절반 하거나 팀원들이 보일러 켜는 법을 모르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저자가 품질 경영 전문가인 데밍의 말을 인용하면서 아주 강하게 말해요. 불안정한 시스템은 경영진의 오점이다.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리더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올바른 의사결정은 조직의 어느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할까요? 모든 걸 최고 경영자가 결정해야 하나요? 아니면 현장에 맡겨야 하나요? 책에서는 두 가지 명확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첫째, 모든 결정은 그 결정을 내릴 정보와 도구를 가진 가장 낮은 계층으로 내려보내라. 네. 둘째, 모든 도구와 정보는 그걸 받아들일 의지가 있는 가장 낮은 계층으로 보내라. 즉, 권한과 책임을 현장에 가깝게 위임하라는 건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이요? 네, 보통 우리는 위에서 내린 결정이 아래를 통제한다고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닌가요? 물론 그것도 맞는데 그 반대, 즉 하위 계층에 보이지 않는 결정이 상위 계층을 통제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래가 위를 통제한다고요? 네. 예를 들어서요. 프로그래머들이 평소에 특정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는 이식성 높은 코드를 작성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해보죠. 이건 당장 눈에 띄지 않는 작은 기술적 결정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몇 년 뒤에 경영진이 새로운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전하려는 거대한 전략적 결정을 내릴 때 이 문화 덕분에 회사는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면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프로그래머들의 일상적인 결정이 몇 년 뒤 회사의 미래 전략을 가능하게 만든 거죠. 와, 그건 정말 강력한 이야기네요. 결국 리더의 모든 행동, 심지어는 무심코 지나치는 작은 결정들조차 생각보다 훨씬 더 큰 파급 효과를 낳는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지위에 의한 증폭, amplification by position이라는 개념으로 이어져요. 책에서 아주 직설적인 속담을 인용하는데 원숭이가 높이 올라갈수록 엉덩이가 더 잘 보인다는 겁니다. 하하, 표현이 정말. 리더의 지위는 지렛대와 같아요. 지위가 높을수록 지렛대의 팔이 길어져서 아주 사소한 말이나 비일관적인 행동조차 거대하게 증폭돼서 조직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죠. 아, 이번엔 품질이 최우선이야 라고 말했다가 다음 주엔 무조건 납기 맞춰 라고 말하는 리더. 그런 리더 밑에서는 누구도 안정감을 느끼기 어렵겠네요. 그렇죠. 스티븐 코비의 말을 빌려서 지위에서 힘을 빌리는 것은 나약함을 키운다고 경고하기도 하죠. 결국 그런 행동이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협력을 두려움에 기반한 복종으로 바꿔버리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진정한 리더십은 지위가 아니라 일관성과 신뢰에서 나온다는 아주 근본적인 메시지네요. 바로 그겁니다. 오늘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눴네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진정한 엔지니어링 관리란 마법을 바라는 대신 의식적인 트레이드 오프를 하는 것이다. 네, 뭘 얻고 뭘 포기할지 아는 것. 둘째, 트레이드 오프 곡선 같은 시각적 도구는 모호한 논쟁을 구체적인 전략적 결정으로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무기라는 점. 셋째, 조직의 통제는 여러 계층에 걸쳐 상호 연결되어 있고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관리자의 핵심 책임이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더의 지위는 모든 것을 증폭시키므로 리더의 일관성과 자기인식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었죠. 맞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이 내용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야기한 원칙들이 비단 소프트웨어 개발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거든요. 오, 그렇죠. 여러분이 개인적인 프로젝트를 기획하거나 이직이나 승진 같은 경력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혹은 어떤 분야에서든 팀의 역학을 관리할 때 이 엔지니어링 사고방식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얻으려는 건 뭐고 그걸 위해 뭘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 한번 명확한 트레이드오프 곡선을 그려보는 것만으로도 결정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이 곱씹어 볼 만한 생각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책의 말미에 이런 지적이 나와요. 만약 $5천만 달러짜리 오류가 발생했다면
그 책임은 5천만 달러 수준의 결정을 내리는 경영진에게 있다. 아, 이 문장 정말 인상 깊죠. 보통 우리는 가장 말단의 실무자에게 책임을 묻는 데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이 문장은 그 관행에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의 조직이나 주변에서 최근에 있었던 문제나 실패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질문을 한번 바꿔보는 겁니다. 누가 실수했는가? 라고 묻는 대신에요. 이런 종류의 실수가 발생하도록 허용한 시스템은 과연 어느 계층에서 어떤 트레이드오프를 통해 설계되었는가라고요. 네, 이 관점의 전환이 과연 무엇을 드러내주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은 화두네요. 오늘 저희의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